제12차 참한 우리 역사 모임 역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실생활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대하여 특강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서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것들 또 지역 또는 국가 또는 이 세계에서 지금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또는 살아가야 되는지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환경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간을 관통하고 또 이런 지역 간의 경계 없이 또 걸쳐 있는 이 환경 문제가 기후 변화일 것 같습니다. 또 기후 변화 또는 이제 공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담당하는 활동가로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기 왔고요. 환경운동연합 아마 들어보셨나요? 환경운동연합. 네. 네. 저희 8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환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저희 한 54개 지역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조직을 두고 있는 큰 환경단체이고, 저희 본부는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 사직동 그쪽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상기하자면 다 아시는 분이죠? 네.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 벌써 지난주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넘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리 협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는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이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라는 거는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난해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훨씬 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이런 대선에 큰 이슈가 됐었고, 트럼프 그 당시 후보 때부터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런 파리 협정에 대해서 탈퇴하겠다,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사실 여러 차례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에 탈퇴 선언이 아주 예견되지 않았던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라는 건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언론 기사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아마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아마 이제 가장 지금까지 25년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국제사회가 어쨌든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합의를 해왔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존 체제는 이제 교토 의정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그런 협약이었고, 2020년까지가 근데 만료되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원래는 이제 2012년이었는데 이제 연장이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것이 2년 전이었던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열려서 195개 당사국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난해 발효가 된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협정인데,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또 협정이고요. 이게 이제 각 국가에서 어떤 국회 비준이라든지 그런 걸 받으면은 어떤 국제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한국에서도 딱 지난해 11월 달에 국회 비준을 통과해서 국내적으로도 이제 구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전 세계 거의 모든 195개국이라 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만큼의 이런 국제적인 협정이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환경 협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합의 사항은 지구 온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벌써 한 산업화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지구 온도 상승이 평균적으로 한 1도 정도 올랐는데요. 벌써 이제 1도 정도 올라서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이제 이상 기후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 이런 뭐 태풍이라든지 가뭄,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는데 이게 이제 단 1도의 변화 때문에 벌써 이런데 이거를 어디까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2도까지만 허용하자. 현재 1도 올랐는데 거기서 한 1도 정도만 더 허용하자. 또는 1.5도까지. 그래서 1.5도에서 2도 이내로 억제하자라는 것이 그 협정의 어떤 주요한 공동 목표로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이 그러면 한번 온실가스, 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각 국가에서 내놔봐라. 이제 해서 뭐 한국도 내놓고 미국도 내놨었죠. 2015년도에 그때 2015년도 말에 이제 파리 협약이 이제 열리니까 그 15년도에 이제 각국이 제출했었고 뭐 미국도 냈었죠. 나름 그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었고요. 뭐 기후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뭐 하여튼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런 미국의 좀 기존과 다른 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지금 어쨌든 가장 발달했던 나라였고 온실가스 매출량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줄 아세요? 네. 굉장히 여기 많이 아시네요. 네, 지금 이제 연간 온실가스 매출량, 이산화탄소 매출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선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이제 뭐 세계 공장으로 불릴 만큼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매출량이 앞질렀는데, 근데 연간 매출량 말고 여태까지 그 연간 한 뭐 산업화 이후에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따져보면은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 이런 미국이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응하자고 합의한 약속을 지금 깨겠다고 지금 선언한 게 바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었고요. 굉장히 뭐 비판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고 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선언 중에 하나가 나는 파리의 시민이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선출됐다,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당연히 여기 파리 협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말한 피츠버그는 이제 저도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약간 쇠락한 과거에 이제 뭐 7, 80년대 그런 철강 산업지대를 이제 의미해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것이 어떤 미국의 우선주의,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 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우선하겠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의 어떤 자국의 이런 산업계가 위축되게 하지 않겠다, 석탄 산업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 산업을 더 이제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는 이 발표가 나자마자 피츠버그 시장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파리 협정을 지지한다, 약간 이렇게 말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는 이제 약간 주변에는 아직도 그런 산업지대가 그렇게 남아있긴 한데, 그 피츠버그 시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산업지대의 이미지가 아니라 뭐 애플이라든지 뭐 세계 어떤 IT 기업들의 어떤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변신해 있는데, 그래서 뭐 잘못 썼다, 피츠버그를 녹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선언 이후에 이 파리 협정을 오히려 지키겠다, 이런 오히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다시 브리핑하자면은 현재까지 지금 이 한 1850년대부터 이제 기상 관측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지구에서 올라간 지구 평균 온도 한 1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195개국, 뭐 미국이 만약 탈퇴한다면 이 194개국이 합의한 이 지구 공동의 목표가 1.5도에서 2도씨입니다. 2도가 넘어가면은 이 기후변화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생태계 파괴라든지 뭐 인류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파리협정도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게 했어요. 너네 스스로 뭐 규정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마다 뭐 어떤 데는 강하게 낸 데도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약하게 낸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취합을 해봤더니 만약에 각 국가가 스스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사 다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 온도는 한 2100년쯤 되면은 3도 정도, 최소한 3도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유엔의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파리협정 지금 이 체계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정말 위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고 각 국가들이 뭔가 지금 제출하는 약속보다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한국의 이야기를 뭐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당장 지난해 굉장히 더웠죠. 올해도 굉장히 덥습니다. 올해 벌써 5월 달에도 폭염주의보가 벌써 발령이 됐었습니다. 대구에서 발령됐는데 대구가 그래서 저도 최근 들었지만 그 대구와 아프리카를 같이 붙여가지고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너무 가장 한국에서 더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더 덥다고 할 정도로 이 대구의 어떤 폭염이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폭염이 뭐 우리가 그냥 뭐 7, 8월 정도에 오겠거니 했는데 이미 5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기후인 것이고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벌써부터 더운데 굉장히 올해 여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한반도의 지구 온도가 지구 평균 아까 제가 1도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한반도의 지구 온도를 재봤더니 그만큼 빠르다는 거고 한국 하면은 뭐 과거에 뭐 사군자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굉장히 뚜렷한 것이 이제 한국의 기후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온대 기후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저도 봄 같은 계절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뭐 봄이 이제 짧아졌잖아요. 그냥 조금 겨울였다가 봄 좀 짧게 왔다가 이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또 가을도 이제 좀 짧아졌고 그래서 이미 아열대 기후로 이미 진행되고 이제 있다는 거 남부지방은 이제 특히 그렇다는 거고요. 뭐 이미 여러 조사들이 많습니다. 뭐 2070년 경이면 이제 거의 뭐 부산에도 지금 눈 별로 안 오는데 거의 뭐 겨울이 사라질 수도 이제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후가 있지만 폭염하면 또 어떻습니까? 폭염하면은 이 기후 변화라는 거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피해라는 건 더우면은 뭐 좀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생체적 능력이 좀 되지만 이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 이런 좀 건강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훨씬 더 피해가 크죠.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다가 여름날 이렇게 쓰러져서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 이런 가난한 이렇게 쪽방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또 어르신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부담이 된다고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의 부담들이 3도가 아니라 뭐 4도가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야 이제 이렇지만 우리의 어떤 미래 세대들은 더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경제적 피해 또는 뭐 이런 환경의 피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근데 사실 뭐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뭐 아주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슈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온 이슈가 있죠. 바로 이 네 글자. 이거 하면은 뭐 저도 그래서 기후 변화를 요새 잘 얘기하지 않고 이 미세먼지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우리가 과거에 뭐 우리가 뭐 이제 일기예보 아침에 뭐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일기예보 봐야 되잖아요. 오늘 혹시 뭐 비가 오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일기예보만큼 많이 보는 게 바로 미세먼지 예보죠. 특히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우리 아이들 오늘 나갈 때 이 마스크 정말 쓰고 나가야 되는지 어린이집에서 혹시 야외 활동하지 않는지 이런 거 당연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마트폰 앱에서도 이런 다 이렇게 있죠. 미세먼지 예보가.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도 심했지만 올해도 이 미세먼지가 봄에 기승을 부렸고요. 이게 바로 올해의 봄철 운동의 풍경입니다.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회를 위해서 이 운동장을 뛰는 모습이었고요.
뭐 물론 이렇게 안 하는 데는 그냥 다시 실내로 옮겨서 이제 했는데, 실내 만약에 운동장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뭐 이렇게 했던 어떤 심정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가장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어때요? 또 우리 또 개인들이 또 마스크 사야 되고, 막 또 뉴스를 보면은 막 공기청정기 같은 뭐 이런 전자제품 회사들이 뭐 또 엄청 뭐 주가가 오르고 공기청정기가 뭐 다 동이 난다든지, 또 뭐 스트레스도 우리 쌓이죠. 이 스트레스는 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심하면은 또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은 또 우리 병원에 가야 되고, 이게 다 근데 이 미세먼지 같은 어떤 대기 오염, 이런 사회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이런 것이 약한데, 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는, 개인들이 사비 털어서 마스크 사야 되고 공기청정기 사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개인 차원의 지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또 이런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카페를 쳐보면은 그냥 온라인 카페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서울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큰 집회도 주기적으로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정부나 뭐 누가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내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 정말 이 학부모들의 어떤 심정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뭐 흡연, 성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중보건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단연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위험 요소가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시민들만 그렇게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통계들, 그 다음에 국제기관들의 평가를 봤을 때도, 그럼 서울에 또는 한국의 미세먼지 공기질 진짜 심각하다라고 잇따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베이징 이런 데보다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낫지만, 우리가 이제 뭐 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어떤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은 서울의 대기질이 단연 이제 안 좋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OECD에서는 한국의 어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추가 사망자, 그러니까 뭐 조기 사망자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하는데요. 더 일찍 죽는 그런 사망자를 이제 계산을 해서, 한국이 2060년 경에 되면은 100만 명당 1000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추가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그냥 간다면, 정책적으로 더 추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물론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려가 있죠. 뭐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뭐 괜히 막 우리 뭐 자동차라든지 발전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날라와야지 뭐 중국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또 우려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과학적인 지금 데이터들이 불확실하고요. 우리나라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연구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도 사실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중일이 또 20년간 또 넘게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것이 일부 있지만 20% 넘게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국내 대기오염 물질이 그럼에도 많다, 국내 정책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한중일 공동 연구의 또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럼 뭐 미세먼지, 뭐 결국 어디서 올까요? 뭐 어디서든 이게 어떻게든 발생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똑같죠. 원인은 바로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물론 과거에도 태웠지만 오늘날에는 산업적 규모로 태우기 때문에, 우리 뭐 연탄 뗐지만 가정에서 이제 조금씩 뗐지만 연탄은 사라졌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양의 석탄이 지금 어디서 태워지고 있습니까? 아까 충남도 얘기하셨지만 국내 절반의 석탄 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해 있죠. 우리 눈엔 사라졌지만 훨씬 더 대규모로 천문학적인 양의 화석 연료가 매일매일 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서, 그다음 발전소에서, 뭐 제조업 공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95%의 이런 에너지원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전체 지출하는 예산의 25%를 고스란히 이런 해외 연료 구입비로 고스란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 뭐 조선, 자동차 이런 거 TV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똑같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뭐 그렇죠.
또 아까 뭐 식량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지금 식량 자급률이 50% 또는 그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곡물 자급률은 25%밖에 안 되고 다 이런 것들이 뭐 배 이런 걸로 실어 날아오는데 만약에 혹시나 뭐 지금 유가가 낮지만 이런 것들이 뭐 고유가로 된다든지 하면은 우리의 또 이런 식량 문제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생존이라든지 뭐 경제,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에너지 문제와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싼 돈을 주고 다 수입한 다음에 다시 그걸 태워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고통을 받고 지금 이런 체제이죠. 별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지가 않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결코 건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에너지 한국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은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가 지금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끗하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는 5%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또 누가 많이 쓰고 있느냐 이제 했을 때는 산업계, 우리는 대형 다소비 업체들이 많죠.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많죠. 조선, 철강 이런 업체들이 아직도 국내에서는 많고 뭐 반도체 이런 데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전기 요금, 전기 절약하자 이런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 상업이죠. 상업. 가정 상업에서는 20%밖에 채 안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산업계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산업계가 이런 화석연료 의존도를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원래는 12월 달이 원래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기 대선 때문에 뭐 벚꽃 대선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세먼지가 또 심했던 철에 이런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다 이 미세먼지 공약들을 냈었죠.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환경 정책이 이렇게 대선 공약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나름 이렇게 정책 경쟁이 됐던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 미세먼지 정책이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보면은 그때 뭐 문재인 1번가라 그래서 뭐 정책을 약간 이렇게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공약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여기에는 원전에 대한 정책, 뭐 석탄 발전소에 대한 대책, 그다음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이 5위였습니다. 물론 다른 뭐 이런 뭐 주거라든지 뭐 이런 도시 개발에 대한 이슈도 나름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환경, 에너지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어떤 공약을 남은 5년 동안에 펼쳐 나간다고 했을까? 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태까지 국가 차원에서 한 번도 다루진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다루겠다. 대통령이 직접 다루겠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정책 공약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장관끼리 여태까지는 회담을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했고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을 늘려왔는데 그런 것들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고 오히려 짓던 것도 한번 재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마 다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산업용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굉장히 싼데 뭐 그런 것들도 올리겠다. 아까 이런 것들을 정책 상품을 했다고 했는데 상품 배송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대통령 취임 6일 만에 발표한 대통령 지시사항 3호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세먼지 응급대책.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다들 놀라게 했었는데 그래서 노후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이번 달이죠. 바로 이번 달 자정을 기해 가지고 8개의 노후석탄 발전소가 일제히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삼천포 발전소의 모습을 한 주민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언론사에 찍은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환영했죠. 이 미세먼지 공약이 진짜 이거 빈 공약이 아니라 정말 새 정부에서 하겠다, 국민의 호흡권을 정말 신경 쓰겠다라고 저희는 정책 의지를 나름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좋죠. 그래서 아직 근데 갈 길은 멀죠. 정말 갈 길은 먼데 공약들은 정말 좋은데, 그럼 이런 좋은 공약들이 과거엔 없었냐 했을 때 왜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환경과 관련돼서 단연 저탄소 녹색 성장, 로우 카본 그린 그로스죠. 이게 언제적 발표됐습니까?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거 2008년도에 이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명박 정부가 막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엄청 막 자기 이슈를 가져갔고 했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도, 사무총장도 당시에 이 한국은 이 녹색 성장의 모델 국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정말 한번 모델로서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했었죠. 지금 와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녹색을 얘기했지만 녹색이 아닌 것들이 많았죠. 물론 녹색인 것들은 있었죠. 이런 4대강의 녹조라든지, 녹조가 굉장히 많이 껴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녹색이 뭔가 녹색답지 않게 녹색 자체 개념이 오염된 게 많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녹색이라고 하면서 많이 확대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원전 사고의 위험성 논란이 많아졌고, 지금 뭐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지금 경유차 하면은 미세먼지 주범이지만 그때는 깨끗한 디젤이라고 해서 막 그때 부추겼어요. 클린 디젤 중에서도 클린 디젤은 깨끗하다 해서 클린 디젤을 막 부추겼고, 석탄 발전소도 그때 막 부추겼어요. 그래서 슬로건은 녹색이었지만 실제 정책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슬로건에만 그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이 많았지만 정말 이 녹색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이런 국민의 감시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기후변화 대응 현황 짧게 보자면은, 앞서 국가 비전 쫙 발표해가지고 여러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노력들이죠. 그다음 뭐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이 녹색기후기금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들이 돈을 내 가지고 기후변화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재정 메커니즘 기구입니다. 엄청 중요한 기구인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딱 유치해놓고 그냥 그때부터는 잘 모르고, 네, 이런 나름대로의 굵직굵직한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하고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파리협정 준비하면서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파리협정을 비준했고, 뭐 지난해도 여러 가지 뭐 굵직굵직한 계획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과거에 다 좋은 정책들이 다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수립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국가의 가장 높은 단위의 어떤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요.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뭐 에너지 수요를 더 많이 하고, 에너지 절약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에너지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뭐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 이런 했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 뭐 우리가 이제 뭐 독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독일은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 정책,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강국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독일은 뭐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2050년 되면은 최소 전기에서 80%는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겠다, 이런 또 목표를 또 제시했고,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하고, 원전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 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제가 똑같은 카테고리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온실가스 감축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원전을 확대하기로 했었죠. 에너지 소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늘려갈 것으로 정부는 목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도 굉장히 소극적인. 그러니까 에너지도 앞으로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그래서 조금밖에 못 줄이고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그만큼 안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후변화의 어떤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은 지금 이산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이 낮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봤을 때도 20위권 안에 드는 OECD 국가에서는 5위고요. 그리고 배출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인데요. 최근까지의 우리가 지금 딱 한 번 크게 꺾였던 적이 이때가 IMF 외환 위기 때였죠. 경제가 침체하니까 그때 이제 뭐 에너지를 덜 쓴 거였는데 그때 말고는 이제 최근까지 들어왔고요. 역설적으로 아까 2008년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비전을 발표한 뒤에 온실가스가 오히려 더 껑충 뛰는 그런 아이러니가 또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뭐 2013년도에 가장 최근에 집계를 해봤을 때는 전년 대비 조금 꺾였습니다. 이게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든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인 것이고요. 에너지 정책을 했는데 전력 정책은 어땠을까 했을 때 아까 제가 전 정부에서 해놨던 정책은 원자력도 크게 점점 늘려가고 유연탄, 석탄이죠. 석탄도 더 늘려가고 2030년까지 뭐 재생에너지는 약간 이렇게 조금 재생에너지도 뭐 좀 나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원자력과 석탄에 비해서는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했을 때 이 석탄 발전을 많이 꼽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에서도 내놓는 보고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에너지 산업에서 이 고체 연료, 석탄 이것이 과거 90년도에는 별로 비중을 차지 않았는데 2013년도 했을 때는 이게 가장 지금 기여율이 높다.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중도 늘고 양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국제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 아까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는 이게 지금 지구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파리협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국제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의 기후변화 이행지수를 매년 평가하는데요. 국제기관의 점원와치라는 기관에서 한국의 지금 이 대응 성적이 좀 최근에 계속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좀 역행 앞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슬로건을 내걸지만 뒤에서는 그런 역주행하는 정책 때문에 지난해 노후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신규 석탄 발전소는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뭔가 맞지가 않죠. 똑같은 석탄 발전소 나쁘다고 하면은 새로 짓는 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OECD에서도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곱씹어볼 말들이 꽤 많습니다. OECD가 각국에 대해서 34개국인가 5개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환경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이 지금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이고 한국이 최근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후퇴했다. 그 다음에 석탄이 에너지 지금 비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게 지금 문제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산업계 이 산업계가 왜 이렇게 에너지랑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 산업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런 시민 우리들의 어떤 참여가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OECD에서는 어떻게 공고했냐면은 녹색 성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말을 지켜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비용 문제, 우리가 뭐 전기요금도 사실 싸요. 우리가 뭐 통신요금도 뭐 한 달에 우리가 뭐 개인이 뭐 6, 7만 내는데 전기요금 4인 가구가 써도 뭐 한 3만 원밖에 안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미세먼지와 이런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이런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만큼 과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죠. 뭐 고갈될 위험 없는, 우리 자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태양이 뜨면은 이런 전기가 생산되고 바람이 불면 전기가 생산되는 이런 재생에너지. 물론 최근에 늘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는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이거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하여튼 늘었고, 한국에서도 어쨌든 뭐 상황은 좋습니다. 태양광이 2015년 최초로 1기가와트 넘게 설치가 됐고요. 1기가와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원전 한 기의 용량을 1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장점 중에 하나는 경제성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나머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고용 인원도, 일자리도 많고, 네, 이런 시민들의 참여도 많습니다. 누구나 뭐 이런 자기 집에다,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베란다 태양광 저도 집에 설치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한국에서는 주거 형태가 주로 아파트니까 설치할 공간 없어라고 이제 했는데, 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도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그다음 최근에는 꼭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제주도가 바로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목표를 발표한 거 아세요? 네, 제주도가 발표했어요. 모든 전기를 이런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하고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 하겠다. 네, 제주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하면 삼다도 바람 많다고 했는데 벌써 10%의 전기가 지금 재생에너지로 오고 있고요. 물론 가야 할 길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막 주민들은 이거 뭐 풍력 지어지면은 막 이거 막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 있으면 무슨 전자파 혹시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민원들이 지금 환경단체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면은 좀 오해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정말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파리협정에서 뭐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제 온도를 이제 억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는 지금 다 온실가스 제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것은 온실가스가 제로인 것은 곧 화석연료를 안 쓰겠다라는 것이고, 원전은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원전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에서 또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전은 또 안전 때문에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남은 에너지 대안은 재생에너지인데, 이런 차라리 이런 100%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환경운동연합도 이런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그냥 단순하게 기술의 문제냐 했을 때 기술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 누가 할까? 정부가 그냥 하게 둘까? 아니면 어떤 그냥 기업들이 하게 둘까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 국가들을 보면은 바로 시민들의 어떤 참여,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이 왼쪽에 있었죠. 여태까지는 이 전력회사가 주는 전기를 쓰고 전기회사의 전기요금을 그냥 납부하면 되는 소비자로 만족했는데, 근데 그랬더니 어땠어요? 이 수십 년 동안 전력회사가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들이 원전 아니면 석탄발전소,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과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원하지 않죠. 우리 여론조사 해보면 당연히 싫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 깨끗한 에너지 쓰자, 깨끗한 공기를 마시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과거에 근데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근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또 독점 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설치하고 어느 정도 설치한 다음에 이 전기를 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회사 현재 지금 제도상에서 판매하고 다시금 전력회사에서 한전에서 우리한테 또 돈을 줍니다. 전력 판매 비용.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발전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협동조합들, 햇빛발전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고 개인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아마 찾아보시면은 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태양광 창업스쿨을 분기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그냥 참가자 수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마감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고 특히 뭐 좀 어르신들은 뭐 노후 자금 또 환경도 생각하시지만 이 노후의 어떤 빌딩 이런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우리도 시민들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 시민들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른 세계 시민 평균들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수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아요. 그래서 막 정부는 이거 뭐 재생에너지 늘리면은 전기요금 엄청 오르고 막 시민들은 싫어할 것이다 라면서 항상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시민들은 예상보다 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요. 당장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자동차 많은데 저도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기회만 된다면은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도 뭐 유럽 도시처럼 하다못해 뭐 중국이라든지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예전에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싼 발전소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차라리 대기오염을 위해서라면은 화력 발전소 건설 지금이라도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시민들도 한번 에너지라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산업계가 줄여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항상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계에도 더 우리가 더 줄이라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뭐 인도와 같은 중국이 또 재생에너지의 가장 최대 투자국이죠. 이런 에너지 깨끗한 환경을 위한 기술적 대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죠. 그다음에 우리 세대에게도 좋고 미래 세대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뭐 환경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모두 좋은 것이고 앞서 뭐 제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떤 발전 사업 얘기도 했지만 저탄소 경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순 환경이 아니라 뭐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한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어떤 경제, 일자리, 고용 창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와 어떤 기업이 그냥 하게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이런 일반 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